2026년 3월 13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에 휩쓸렸습니다. 단 하루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된 건지 지금부터 그날의 기록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주요 주가 지수들이 전부 새빨간불을 켰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거의 1% 가까이 폭락하면서 하락을 주도했고요. 아니, 대체 무엇이 이렇게 전 세계 시장을 갑작스러운 공포로 몰아넣었을까요?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의 시작은 화려한 월스트리트의 거래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중동에서 터진 하나의 지정학적 갈등,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시장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정말 갑작스러운 소식이 날아들었죠.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시작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킨 첫 번째 도미노였어요.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맞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 원유가 지나다니는 핵심 길목이거든요. 여기가 막힌다는 건 말 그대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엄청난 공포로 이어진 거죠. 자, 그럼 이 분쟁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바로 핵심 원자재 시장, 유가부터 그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세요. 주요 유가 지표인 WTI랑 브렌트유가 하루 만에 3% 넘게 그냥 폭등해버렸습니다. 특히 브렌트유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던 배럴당 $100를 가뿐히 넘어버렸죠. 시장의 불안감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하루 이틀의 패닉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분석이 바로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아예 3월 유가 전망치를 $100 이상으로 확 올려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말이죠. 이 유가 쇼크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과거의 끔찍한 경제적 악몽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소환한 겁니다. 그 악몽의 이름,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기는 침체돼서 멈추는데 물가만 계속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정책을 쓰기가 정말 까다로운 상황이에요. 자, 스태그플레이션의 스태그, 즉 경기 침체 부분부터 볼까요?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수정 발표됐는데 원래 1.4%인 줄 알았더니 웬걸? 절반 토막 난 0.7%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경제가 훨씬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레이션, 즉 물가 부분을 보시죠. 유가 쇼크가 터지기도 전인데 1월 물가 지표가 벌써 예상보다 높은 3.1%를 찍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경제는 가라앉고 있는데 물가는 이미 들썩이고 있었다. 아주 불편한 조합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 상황을 아주 철떡같이 비유했죠. 인플레이션은 파티를 망치는 불청객이다. 지금 시장이 이 불청객의 무서움을 너무 얕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란과의 분쟁 때문에 비료 공급망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기름값뿐만 아니라 우리 밥상 물가, 식량 가격까지 위협받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공포가 실제 금융시장을 얼마나 큰 혼란에 빠뜨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 보통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은 물론이고 심지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까지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전부 단 한 곳으로 정말 미친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미국 달러였죠. 이 차트를 보시면 달러가 얼마나 강세였는지 한눈에 보이죠. 특히 이번 에너지 위기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됐던 유럽의 유로화 가치는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루 만에 1% 넘게 폭락했어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채권 시장의 반응이 딱 둘로 갈렸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단기 채권 시장은 당장 경기 침체 오겠다. 이 걱정에 수익률이 떨어졌고요. 반면에 장기 채권 시장은 앞으로 몇 년간 물가가 엄청 오르겠는데 이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인 미래와 장기적인 미래를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는 아주 혼란스러운 신호인 거죠. 자, 이렇게 유가, 인플레이션, 시장의 혼란,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 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걸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연준은 이제 그야말로 덫에 걸린 신세가 됐습니다. 보세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죠. 그런데 경기가 둔화되는 걸 막으려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지금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중앙은행의 악몽인지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딜레마는 시장 기대의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원래 올해 중반쯤이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싹 사라졌어요. 모건 스탠리나 바클레이즈 같은 대형 은행들이 줄줄이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최소 9월 이후로 미뤄버렸습니다. 한 전문가의 말이 이 상황을 아주 잘 요약해 주는데요. 비앙코 리서치의 짐 비앙코는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이건 엄청난 역효과를 낳을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장은 멈추고 물가는 치솟는 이 상황에서 과연 경제가 부드럽게 착륙하는 이른바 연착륙이 아직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더 큰 충격을 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이제 시장 참여자 모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가장 큰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